안녕하십니까. 하악 전치부에서 원가이드 시스템의 적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게 된 연세구치과 김진구 원장입니다. 우선 우리가 하악 전치부에 임플란트를 심는 치료를 할 때 하악 전치부가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먼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 하악 전치부는 우리 잘 알다시피 굉장히 작습니다. MD 메조디스탈 스페이스 다이아미터가 중절치에서 한 5mm 정도, 측절치에서는 한 5.5mm 정도밖에 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임플란트를 심입하기에 공간이 많이 부족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또 MD로만 좁은 게 아닙니다. 레비오링구얼 쪽으로도 굉장히 폭이 좁은 편입니다. 연구대에 따르면 평균적으로 한 4mm 정도의 협설 폭경을 가지고 있는 걸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역시 임플란트를 심기가 쉽지가 않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은 임플란트가 이후에, 식립 이후에 잘 기능하는 동안 뼈가 흡수되거나 이렇게 되지 않는 최소한의 뼈 두께를 크리티컬 본 티크니스라고 하고 평균 보통 2mm 정도를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제 하악 전치부에서는 아무리 얇은 임플란트를 심더라도 이것들을 만들어주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뭐 어떤 저널이나 우리가 통상대로 알려져 있는 대로라고 하면 이런 어떤 최소한의 기준들을 맞춰주기 위해서는 적어도 하악 전치부를 임플란트를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GBR이 필요한 경우가 많을 수밖에 없다. 이런 것들을 먼저 이해를 하고 있어야 할 것입니다. 또 다른 특성이 있습니다. 요즘은 또 마스크를 많이 쓰기 때문에 좀 그나마 괜찮지만 그래도 대부분의 환자들은 발음이나 어떤 보여지는 것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치료 기간 동안에 이게 발치 즉시 식립이든 그렇지 않든 간에 임플란트를 수술하는 당일에 임시치아를 만들어주길 대부분이 원하고 있고 우리도 그것들을 항상 고려를 하게 됩니다. 단순히 이거는 뭐 심미적인 이유만은 아니겠죠. 뭐 다른 뭐 파필라의 리컨스트럭션이라든지 이런 면에서도 이 면이 훨씬 유리할 겁니다. 그래서 항상 이것들 만들어주는 것을 고려를 해야 된다. 또 다른 한 가지는 하악 사전치는 보통은 공동명체라고 우리가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대부분 치아들이 인접해 있고 공간이 적기 때문에 치주염이나 이런 것들의 발전이 인접치아 여러 치아에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 단 한 치아만 치료하는 경우는 좀 드물게 되고요. 적어도 뭐 2개에서 3개, 보통은 4개 하악 사전치를 다 같이 발치하고 임플란트 치료를 하는 경우가 많게 됩니다. 따라서 패스나 이런 것들도 우리가 잘 고려를 해야 되는 요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서 우리가 한번 얘기해 본 대로 이런 특성들이 있기 때문에 하악 전치부에서는 가이드를 이용해서 임플란트를 식립하는 것들이 훨씬 편하게 되겠죠. 가이드를 식립을 하게 되면 미리 어버트먼트도 미리 밀링해 놓을 수가 있고 임시치아도 만들어 놓을 수 있고 그리고 우리가 수술하면 동시에 좀 GBR 하기에도 유리한 면들이 많기 때문에 가이드 수술하는 것이 좋고 역시 하악 전치부는 사악 전치부와 마찬가지로 원가이드를 이용한 가이드 수술의 어떤 적응증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한번 제가 실제로 환자를 치료했던 케이스를 함께 보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시죠. 이 환자는 30대 초반에 젊은 남자 환자였는데요. 예전에 교정 치료를 한 이후로 하악 전치부에 이제 좀 문제가 있다가 치주염으로 인해서 발치를 해야 되는 상황으로 병원에 내원을 했습니다. 이제 술전 CT 소견을 보면 우리가 41번, 31번 두 중절치에 아주 심한 치골 결손이 있고 염증도 아주 심해 보이죠. 그리고 뭐 측절치들도 보너스가 많이 진행됐기 때문에 다 같이 발치를 하고 양쪽에 측절치 부위에 하나씩의 임플란트를 심어서 4개 치아를 브릿지로 연결하는 방식으로 치료를 하기로 계획을 했습니다. 근데 보시는 것처럼 이런 와이드하고 이런 심한 본 디펙트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당연히 본 컨투어를 개선할 목적으로 당연히 GBR을 고려를 해야 될 것이고 에스테틱한 임시치아도 만들어주거나 또는 뭐 임시 덴처를 만들어야 되는데 우리가 GBR 한 위에다가 임시 덴처를 사용하는 경우에 보통은 예후가 좋지 않기 때문에 여기에는 픽스 타입으로 임시치아를 만들어주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원가이드로 치료를 하면서 동시에 트랜스뮤코잘 GBR을 시행하도록 계획을 세웠습니다. 발치와 동시에 가이드를 한번 시작을 해보고요. 가이드를 이용해서 임플란트를 식립을 하게 됩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이런 버칼 쪽에 심한 골 결손이 관찰이 되고요. 임플란트를 가이드를 이용해서 이렇게 2개의 임플란트 신입을 합니다. 하고 나서 이제 어버트먼트 미리 밀링을 한 거죠. 원가이드 센터에서 밀링해준 어버트먼트 연결을 하고 원핏 어버트먼트 연결 후에 그 다음에 콜라겐 멤브레인을 연결을 합니다. 그리고 그 하방에 우리가 본 디펙트 부위와 그다음에 버칼적 컨트롤을 유지시키기 위해서 충분한 양의 골 이식제. 이런 경우에 대부분 이종골이 되겠죠. 왜냐면 이종골이 이제 뭐 원장님들마다 선호하시는 뼈의 종류가 다르시겠지만 선생님들마다 뭐 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상악 전치부의 컨투어를 오그멘테이션 하는 목적으로 GBR-하는 경우에는 이종골을 사용하는 것들이 장기적인 어떤 볼륨의 유지나 이런 면에 좋기 때문에 이종골을 사용했고, 이 경우에는 이제 에이오스 사용했습니다. 사용해서 일단 뼈 밑에 충분히 이식을 하고요. 그 위에 오스가이드 멤브레인을 이용해서 이제 GBR 부위를 충분히 커버해 줍니다. 그리고 이제 저는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에이펙스 부위, GBR 한 하방 쪽에 이렇게 본텍을 사용해서 멤브레인을 고정을 해줍니다. 그리고 충분하게 추가적인 골 이식을 옆에서 그 갭을 통해서 우리가 이식을 하죠. 우리가 보통 이런 방식을 소세지 테크닉이라고 요즘 하고 많은 분들이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에서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이 고정을 잘 해주는 겁니다. 그렇게 해야 하방으로 골 이식제가 디스플레이스먼트 되면서 우리가 막상 원하는 이 디센스 디펙트 부위, 코로나의 부위에 골 이식제가 위치하지 않고 하방으로 밀려 내려가면서 우리가 원하는 부위에 뼈가 충분히 만들어지지 않는 그런 기대하지 않았던 문제들을 우리가 차단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본텍으로 확실하게 여러 부위에 고정을 해주는 것이 좋다. 그렇게 되면 이 하방 쪽은 이 택이 잡아주고 상방에서는 우리가 밀링했던 어버트먼트가 잡아줘서 팽팽하게 골식제 쪽으로 압력이 가해지면서 이게 압력이 충분히 텐팅 이펙트가 있겠죠. 그래서 이 볼륨이 유지될 수 있는 그런 원리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수초를 하고 미리 만들어놨던 프로비저널 PMME를 만들어서 단단하고 색깔이 좀 예쁘죠. 이걸 이제 연결하게 됩니다. 이렇게 하고 2주 뒤에 원드 힐링을 보면 비교적 깨끗하게 잘 낫고 있는 걸 볼 수 있고, 수를 4개월 정도 지나서 보게 되면 아무리 그래도 우리가 GBR 했지만 여기는 발치 즉시 식립한 부위고, 발치하면서 일어나는 어떤 그런 뼈의 흡수도 있을 것이고 진지발 리세션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부종도 줄고, 이렇게 되면 하방에 어버트먼트가 노출이 됩니다. 그래서 그 부위는 우리가 여기는 하악 전치부 심미적인 부위이기 때문에 좀 더 좋은 형태를 위해서 어버트먼트체로 이제 보철물을 빼서 임시 보철물을 빼서 하방에 레진을 쌓아서 가능하면 어떤 스캔업 되어 있는 파필라 형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이렇게 계속 조정을 해주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시간이 지나서 12주, 3개월, 이제 3개월 정도 지난 다음에 임프레션 떴고요. 충분하게 버칼본 디펙트가 이제 채워지고 이제 컨투어가, 리치 컨투어가 이제 재생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뭐 보시는 것처럼 파닉 하방에도 충분히 볼륨이 어느 정도 유지되고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다음 주에 만들어진 보철물 장착을 했고, 뭐 6개월 팔로우를 하는 중에도 특별한 어떤 문제 없이 잘 유지되고 있는 것을 관찰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 환자분의 CT 사진이 되겠는데요. 술전 수술 사진을 비교해 보면 뭐 임플란트 측립한 측절지 부위에도 뭐 레비알 쪽에 충분히 뼈가 잘 생겨 있지만, 더 중요한 거는 41번, 31번 중절지 부위에 임플란트 측립하지 않는 부분도 우리가 충분히 뼈 이식을 해서 어떤 리체 컨투어를 유지시키는 게 중요한 어떤 그런 요소가 되겠다. 심미적인 어떤 결과를 얻는 데는 중요한 요소가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뭐 장기적으로 팔로우업을 했을 때도 1년 뒤에 CT 사진을 보시면 뼈가 충분히 잘 유지되고 있고, 바깥쪽에 코티칼본 라이닝이 생기면서 좀 안정적으로 뼈가 앞으로도 유지될 수 있을 거라는 기대를 가질 수 있게 합니다. 최종적으로 이런 식으로 마무리를 한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다음 케이스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 환자분은 이제 하악 전치에 하나가 빠졌고 41번이 이제 발치가 됐어요.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사실은 우리가 미드라인 근처에 있는 치아들은 대칭적으로 치료하는 게 좋잖아요. 그래서 4개를 다 빼고 치료를 하자고 환자분 말씀을 드렸는데, 환자분이 난 죽어도 왼쪽의 치아는
안 빼고 싶다. 뭐 근데 사실 이제 이게 뭐 의사의 어떤 치료 방식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아니면 뭐 저희 편의성이라든가 심리적인 것 때문에 그렇지 사실 기능적으로는 큰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32번은요. 32번 남기고 3전치만 치료하도록 이제 우리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미리 원가이드 팀에서 보내준 보고서를 보고 아 이런 형태가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아무래도 불리한 점이 있겠죠. 왜냐하면 4전치인 경우에는 2개 임플란트 식립 위치가 상당히 멀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충분히 우리가 우리가 원하는 위치를 조정을 할 수가 있고 임시치아나 아니면 최종 보철물의 형태가 우리가 원하는 형태로 제작할 수 있는데 좀 도움이 되는데 이 3전치면 좀 임플란트 사이 간격도 가까워지고 보철물 형태를 우리가 마음대로 좋게 할 만한 좋은 위치에 식립하기가 좀 어렵겠죠. 어쨌든 그래서 32번 남기고 나머지 치아 2개를 발치를 하고요. 발치 후에 버티칸 이시전을 꼭 주게 됩니다. GBR을 충분하게 해야 되는 부위고 잘 봐야 되기 때문에 뮤코 진지발 정실을 넘어서는 버티칸 이시전이 반드시 필요하다. 자, 그럼 플랩을 열어보니까 버카 쪽에 본 디펙트도 있고 그렇죠. 그래서 일단 플랩 열고 원가이드를 한번 템플릿을 적용을 해봅니다. 잘 맞는 걸 확인하고 그 다음에 이제 3.5에 10mm 임플란트 2개를 가이드링을 식립을 하고요. 그 다음에 미리 만들어 온 원핏 어버트먼트를 바로 체결을 하게 됩니다. 이때 체결할 때 뭐 여러 가지 주의사항들이 있겠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하악 전치부는 사악 전치부에서 비해서는 골질이 좀 나은 경우가 많지만 너무 과도한 토크를 주는 건 좋지 않고 저 같은 경우는 평균 한 30노턴 정도, 25노턴 정도로만 연결을 하는 편입니다. 하고 뭐 에이오스와 그다음에 오스가이드 멤브레인을 사용해서 GBR과 이제 뭐 그 GBR 부위를 덮어주는 걸 하고요. 역시 마찬가지로 에이펙스 부위에 본텍을 이용해서 콜라 멤브레인을 고정을 해줍니다. 이렇게 하고 볼륨이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여기를 이제 확실하게 우리가 수철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텐전 없이. 그래서 에이펙스 부위에 페리스틸 릴리징 인시전을 넣어서 텐전을 줄인 상태로 수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역시 미리 만들어둔 PMME 프로비저널을 연결하게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수술 이후에 찍은 파노라마가 되겠고요. 이렇게 하고 2주 뒤에 보시면 뭐 충분히 큰 문제 없이 컴플리케이션 없이 치유가 진행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3개월 뒤에 사진을 보면 그때보다는 어쨌든 소프티슈 마진이 하방으로만 이동한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뭐 당연하겠죠. 부종도 이제 줄고 소프티슈에 리세션도 발생하고 하니까요. 그리고 여기 생각보다 치태가 잘 생깁니다. 하악 전체가 잘 생기기 때문에 관리가 안 되는 분들은 또 더 심하게 어떤 버티컬하게 흡수가 일어나는 것들이 보이는 경우도 관찰됩니다. 결국 3개월 뒤에 본을 떠서 장착을 한 사진이 되겠고요. 6개월까지 팔로우업한 사진을 보셔도 뭐 큰 문제 없이 저는 개인적으로 만족스러운 어떤 그런 결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CT 소견에서도 우리가 계획을 세웠던 거, 그 다음에 프리옵과 비교를 해보면 뭐 수술 위치도 정확하게 우리가 계획한 위치에 잘 들어갔고 이후에 본 컨투어도 GBR을 충분히 했기 때문에 잘 유지되고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3개월 만에 케이스를 끝냈고 환자는 만족도가 굉장히 높죠. 자, 이 다른 케이스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환자 역시 하악 전치 4전치를 발치를 하고 임플란트를 계획한 환자가 되겠고요. 그래서 하악 4전치를 발치를 하고 원가의 템플릿을 한번 맞춰보고 잘 맞는 걸 확인하고 그 다음에 드릴링을 하고 역시 3.5에 10mm짜리 임플란트를 이제 식립을 했습니다. 하고 가능한 링걸 쪽으로 처음부터 계획을 했기 때문에 약간 링걸 쪽이 심겼죠. 이렇게 하고 레비알 쪽에다가 본 디콜티케이션을 했습니다. 여기 GBR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어쨌든 GBR 해야 될 부위에는 메로 쪽에서 블리딩이 날 수 있게 항상 디콜티케이션 해주는 것이 저는 이제 항상 하고 있고요. 이렇게 해서 충분히 골식제를 젖을 수 있게 합니다. 그런 다음에 오스가이드 멤브레인은 잘 아시겠지만 안에 템플릿이 들어있습니다. 근데 이게 멤브레인이 너무 크면 수처할 때도 방해가 되고 오히려 나중에 이제 뭐 감염이 되거나 이런 소스를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뭐 너무 작아도 안 되겠지만 골식제를 충분히 덮고 뭐 이런 정도 사이즈만 되면 되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인접차에 닿지 않도록 저렇게 트리밍을 미리 템플릿을 이용해서 합니다. 그리고 그 템플릿을 대고 우리가 그 오스가이드 멤브레인 트리밍을 하게 되면 좀 더 쉽게 할 수가 있게 되고요.
수화가 이제 피가 묻고 그러면 수화가 돼서 이제 다듬기가 어려우니까 저런 방식을 저는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버트먼트가 연결될 부위에 이제 펀칭을 저렇게 해주고요. 그런 다음에 어버트먼트 연결하고 뼈 이식을 충분하게 합니다. 역시 이종골을 사용했고요. 그런 다음 멤브레인을 본텍으로 에이펙스 쪽에서 충분히 고정을 하고 뼈 이식량도 그냥 우리가 그 디펙트 부위를 채울 정도보다 좀 더 많이 해주는 게 좋습니다. 왜냐면 아까 보셨다시피 이게 내려갈 가능성이 높으니까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조정을 해서 충분하게 저가 기준으로 삼는 위치는요. 이 어버트먼트 밀링한 그 마진 있죠. PMM이 템포라리 프로비전으로 연결될 어버트먼트의 그 크라운 마진 정도까지 오도록 멤브레인이 올라오도록 뼈를 충분하게 좀 이식을 하는 편입니다. 그렇게 하고 얇은 학 전치부니까 또 찢어지거나 플랩이 뭐 컷으로 나지 않도록 저런 얇은 나일론을 이용해서 수철을 해줍니다. 그렇게 하고 미리 만들어둔 프로비전을 연결합니다.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3개월 역시 보시는 것처럼 약간 소프트 티슈가 높이가 낮아진 게 확인되고요. 4개월 뒤에 최종 보철물을 장착한 사진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뭐 아주 신비적이진 않지만 그런대로 환자분은 충분히 만족할 만한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이렇게 보이고요. 수술 후에도 버칼 쪽에 2mm는 넘어 보이죠. 뼈 이식제가 존재하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었기 때문에 비교적 잘된 케이스라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환자를 마무리했고요. 이제 이런 케이스 말고 더 많은 케이스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분은 뭐 하악 사전치를 발치했지만 그 옆에 대구치부에도 치료가 필요한 분이어서요. 더 많이 했고 이런 경우에는 이제 가이드를 사용해서 전치부 그리고 소구치부까지 한꺼번에 수술을 하게 됐습니다. 보통은 전치부는 어쨌든 이제 치관의 패스와 루트의 패스가 안 맞기 때문에 임플란트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약간 어버트먼트를 원핏을 저는 주로 사용을 하고요. 소구치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성 어버트먼트를 사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하고 이 디펙트 부위에 항상 멤브레인을 사용해서 GBR을 하면 좋겠지만 번잡스러운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요즘 많이 사용하는 바이오스 콜라겐으로 대표되는 그런 콜라겐 본 블락들이 있죠. 블락 타임 고리식제를 수화시켜서 저 사이에다가 버칼 쪽에 좀 끼워 넣거나 작은 디펙트에서는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해도 저는 결과에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식으로 한번 접근해 봤고요. 수처하고 그런 다음에 어버트먼트 연결했습니다. 그리고 이게 수술 사진이 되겠고요. 그리고 4개월 뒤에 이제 보철물 장착한 사진이 되겠습니다. 환자분은 뭐 만족을 하고 저도 쉐이드가 좀 밝아 보이는데 진지발 컨투어 라인 형태를 완전히 재현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이 정도면 충분히 저는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이렇게 해서 보철물 장착했고 시간이 보철물 장착할 때쯤 보면 아무래도 GBR을 거의 안 하고 이제 약간 아까 보여드렸던 멤브레인과 고리식제를 따로 써서 이렇게 컨투어링을 한 게 아니고 그냥 블락 타입 고리식제만 사용했기 때문에 보시는 것처럼 버칼 쪽에 본이 오히려 많지는 않은데 잘 유지될 거로 저는 기대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런 식으로 마무리한 케이스가 되겠다. 수술이 좀 쉽게 됐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런 식으로 원가이드를 사용하며 하악 전치부에서 GBR도 해야 되고 프로비전도 만들어야 되고 여러 치아를 해야 되는 케이스에서 충분히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은 상악 전치부 임플란트는 다 원가이드를 사용해서 수술을 하고 있고 아직까지는 아주 만족을 하고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이제 우리 좀 고려해야 될 사항들이 있습니다. 한번 같이 보시겠어요? 이 환자도 역시 하악 전치부를 포함한 하악에 원가이드를 사용해서 수술을 했던 사람인데 좀 우리가 살펴봐야 될 점들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뺄 거 빼고 이런 식으로 하기로 했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이분 같은 경우에는 왼쪽 오른쪽 2개씩의 소구치랑 견치만 남아 있었기 때문에 이게 사실은 티슈본이 아니죠. 그래서 이게 가이드가 되게 잘 유지될 수가 없기 때문에 앞뒤로 흔들릴 수 있어서 이제 이분 같은 경우는 앵커핀을 미리 계획을 해서 앵커핀을 고정을 해가지고 이렇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해서 앵커핀을 스테빌리티에서 했고 앵커핀을 박았고 그래서 수술했는데요. 발치하고 오래된 이제 상에 있던 임플란트 픽스처는 트레팔 이용해서 제거를 했고요. 그러고서 원가이드를 이용해서 식립하고 템포라리까지 장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결과가 됐고 구치부에는 제가 로딩을 안 했고요. 전치부는 하악 전치부이기 때문에 이제 임시치아 연결했죠. 어버트먼트하고 연결을 했는데 한 몇 주 지나니까 이 치아들이 35번에서 좀
이상한 형태가 나오면서 점점 안 좋아져서 발치를 임플란트를 제거했죠. 환자는 약간 넘닐 수도 있었고 그래서 왜 그런가 하고 있었는데 그래서 여기는 뭐 어쩔 수 없이 여기는 소켓 프리저베이션 해놓고야 발치하고 기다렸다 하기로 했는데 이제 한 달 정도 지났는데 갑자기 43번이 다시 모빌리티가 생겨서 또 얘도 발치당하게 됐습니다. 발치를 하고 43번이 봄노스가 생겨서 발치를 하고 결국 환자가 이제 당연히 보이는 게 너무 불리하니까 어떻게 하냐.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바로 인접한 치아 42번 자리에다가 이번에 이제 가이드를 할 수가 없어서 매뉴얼로 당일에 이루어지는 일이니까요. 바로 임플란트 식립을 해주고 그 다음에 기성 어버트만 연결해서 기존 PMMA 템포라리 보철물을 좀 수정을 해가지고 어쨌든 환자가 앞니에 프로비전을 낄 수 있게 연결을 다시 해줬습니다. 이렇게 이제 쓰게 된 거죠. 그래서 나중에 35번 부위에도 다시 GBR에서 임플란트 식립을 했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마무리했고 최종적으로는 나중에 힐링이 많이 일어난 5개월쯤에 43번 부위에도 새로 임플란트 식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런 식으로 마무리를 했죠. 제가 이 케이스를 여러분께 보여드린 이유는 이제 이분은 상악이 대합치가 덴처였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구치부가 좀 미싱되어 있거나 상태가 좋지 않은 분들에서 이런 식으로 이메딜트 임플란트도 하고 이메딜 로딩도 하게 되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아무래도 좀 더 임플란트 페일류의 가능성이 증가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1년 뒤에는 환자분 잘 쓰고 있었는데요. 뭐 결과는 나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것들이 왜 일어나냐? 우리가 이제 보통 임플란트 식립 후에 주변에 임플란트 주변 골들의 리모델링이 일어나는 이제 시기가 6에서 12주 정도가 지나야 우분본이 메이처한 뼈로 바뀐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것들이 적어도 6주는 지나서 발생을 한다고 알려져 있죠. 그런데 잘 아시겠지만 초기에 우리가 임플란트를 아무리 고정이 좋은 것 같아도 상부를 연결을 하게 되면 계속 힘을 받게 되고 이것들이 50에서 150 마이크론 정도의 이상이 발생하게 되면 골류착에 실패를 할 수도 있다. 이런 것들이 많이 보고가 되어 있고 우리도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근데 실제로 이런 것들이 영향을 준다 안 준다에 대해서는 이견이 많이 있지만 그래서 이런 것들이 우리가 문제를 일으키는 것 같고 사실 제일 잘 알려진 게 임플란트의 프라이머리 스테빌리티와 이제 나중에 뼈가 생기면서 생기는 세컨더리 스테빌리티를 더한 것 총 합이 그 썸은 수술 후에 한 3주 정도에 제일 낮아지는 시기가 있는데 우리가 이때를 임플란트의 스테빌리티 DB라고 하는 구간이 있다. 그래서 이 구간 때 보통 페일러가 잘 발생하는 것 같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메일 로딩 자체가 임플란트 페일러 원인이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컨트로버시가 있습니다.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의견이 좀 더 많은 것 같은데 여러 가지 리뷰 저널들을 봐도 의견이 갈리고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영향이 아주 없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특히 전치부의 경우에는 영향이 받는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 우리가 고려를 해야 될 거고요. 무슨 얘기냐면 실패할 수도 있다. 그래서 나중에 환자한테 미리 설명이 되어 있지 않으면 곤란한 일을 당할 수도 있다는 것들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교합이 안 되게 해주는 것들이 필요하겠죠. 임시 보철물이. 자, 그리고 아까 전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이것들 신미성이 중요한 전치부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본 콘투어를 유지할 수 있는 형태로 뼈 이식제를 사용하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임플란트 식립하지 않는 파닉 사이트 하방에도 충분하게 골리식을 해주는 것이 심미적인 결과를 얻는 데 유리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또 멤브레인 픽세이션을 아주 타이트하게 하고 이것들이 그라프트 머티리얼이 에이펙스로 이제 디스플레이스먼트 되는 거를 잘 막아주기 때문에 항상 본텍을 이용해서 고정을 하는 것들이 한번 고려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결론입니다. 저는 상악도 마찬가지지만 상악 다 전치부에서 특히 학 전치부에서 원가이드를 사용한 수술이 바로 적응증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주 유용하고 아주 편리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걸 원가이드 수술을 하게 되면 훨씬 심미적이고 그리고 아주 쉬운 수술을 할 수 있고 이것들이 원가이드를 통해서 쉽게 얻어질 수 있는 결과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어서 이상으로 1부를 마치고요. 이어서 2부에서 그런 원가이드를 사용할 수 없을 때
그럴 땐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